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이리저리 뛰었는데 역 플랫폼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피난을 떠나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이 따로, 남편과 아내가 따로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때 헤어진 가족들 중에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평생 만나지 못한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한 할머니의 증언, 피난 갈 때 막내 아들 손을 잡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손이 놓쳤어요.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사람들에 떠밀려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전쟁 끝나고도 계속 찾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이산가족의 비극이 수십만 건이 발생했어요. 지금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정부는 어땠을까요? 6월 27일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7월 16일에는 대전에서 대구로, 8월 18일에는 대구에서 부산으로 계속 남쪽으로 후퇴했어요. 정부가 계속 도망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정부도 도망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절망감이 온 나라에 퍼져 있었죠. 특히 대전에서 대구로 정부가 이전할 때는 정말 급박했어요. 북한군이 대전까지 진출했거든요. 서울이 함락된 후에도 북한군의 남진은 계속되었어요. 7월 20일에는 대전이 함락되었고 7월 24일에는 목포와 여수가 점령되었어요. 8월 1일에는 진주까지 점령되었죠. 북한군이 한 달 반 만에 한반도의 90%를 점령한 거예요. 대전 전투는 정말 치열했어요. 미군 24사단과 한국군이 합동으로 방어했지만 북한군의 우세한 화력을 막을 수 없었죠. 특히 대전은 교통의 요지라서 여기가 뚫리면 남쪽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열리는 거였어요. 대전 전투에서 미군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이 실종되는 일도 벌어졌어요. 딘 소장은 직접 최전선에서 지휘하다가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이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려졌죠. 사단장이 포로로 잡힌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당시 대전에서 싸웠던 한 미군 병사의 증언, 사단장님이 직접 바주카를 들고 탱크를 쏘시는 걸 봤어요. 장군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하지만 T-34 탱크는 너무 단단해서 바주카로도 잘 뚫리지 않더라고요.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부산까지 불과 50km 지점인 낙동강까지 밀려난 거거든요. 낙동강이라고 하면 부산 바로 코앞이에요. 여기마저 뚫리면 정말 바다로 밀려날 상황이었죠. 8월 1일 워커 중장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There will be no more retreating, withdrawal, or readjustment of the lines, or any other term you choose. There is no line behind us to which we can retrieve.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철수도, 재조정도, 그 어떤 명목의 후퇴도 없다. 우리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방어선이 없다. 이 연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시겠어요? 정말 마지막 보루였던 거죠.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전투는 정말 처절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북한군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보급선이 너무 길어져서 탄약과 연료가 부족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가 넘는 거리인데 이 긴 보급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게다가 미군 공군이 북한군 보급로를 집중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F-80 슈팅 스타, F-51 무스탕 등이 동원되어서 북한군 보급 트럭들을 계속 공격했거든요. 반면 유엔군은 부산항을 통해 계속 증원되고 있었어요.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군, 터키군, 필리핀군 등 16개국 유엔군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죠. 8월 한 달 내내 낙동강 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어요. 북한군이 여러 차례 낙동강을 건너려고 시도했지만 유엔군의 막강한 화력 지원으로 막혀나갔죠. 특히 포항, 경주, 안동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북한군 12사단이 포항을 점령하기도 했지만 유엔군의 반격으로 다시 밀려나갔죠. 당시 낙동강 방어선에서 싸웠던 한 한국군 병사의 증언,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여기서 밀리면 정말 바다에 빠진다 하는 각오로 싸웠거든요. 북한군도 마지막 힘을 짜내서 공격해왔는데 우리도 죽을 각오로 막아냈어요. 미군의 공군력이 특히 큰 역할을 했어요. B-29 폭격기들이 북한 전역을 폭격하기 시작했고 전투기들은 북한군 보급로를 끊었어요. 북한군이 밤에만 이동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죠. 그런데 이때 메가더가 정말 기상천외한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낙동강에서 방어전을 치르고 있을 때 메가더는 북한군의 후방인 인천에 상륙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인천 상륙 작전은 정말 위험한 작전이었어요.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10m나 되어서 상륙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게다가 북한군도 인천을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메가더는 바로 그래서 북한군이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정말 도박 같은 작전이었죠. 만약 실패하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9월 15일 새벽 6시 33분 드디어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 1회 병사단과 7보 병사단이 인천 월미도에 상륙한 거예요. 북한군은 완전히 기습당했죠.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인천을 점령한 유엔군이 서울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고 낙동강에 있던 북한군들은 급히 북쪽으로 철수해야 했거든요. 9월 28일 서울이 재탈환되었어요.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지 3개월 만이었죠. 서울 시민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유엔군을 환영했거든요. 하지만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기 시작했고 10월에는 평양까지 점령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흘러갔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이고 오늘은 6.25 전쟁 초기 75일간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겠어요. 이 75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서울이 함락되고 정부가 부산까지 피난 가고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인천 상륙 작전으로 반전되기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은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비난길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고 아이를 잃은 부모를 위해 함께 찾아다니고 다친 사람을 업고 피난을 간 이야기들. 한 피난민의 증언, 우리가 수원에서 대전으로 가는 기차에 탔는데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아주머니가 약을 주시고 또 다른 분은 물을 주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도와줬어요. 또 다른 증언, 한강을 건널 때 나룻배에 탔는데 배가 너무 작아서 다 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젊은 남자분들이 우리는 헤엄쳐서 갈 테니까 여자분들과 아이들부터 타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무사히 건넜는지 지금도 궁금해요. 전쟁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아요.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봤던 간호사들, 피난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던 자원봉사자들, 한 간호사의 회고, 부산 야전병원에서 일했는데 하루에 수백 명의 부상병들이 실려왔어요. 의료진이 부족해서 밤낮으로 일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요. 상처 입은 군인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마다 힘이 났어요. 미군들과의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려웠지만 점점 친해지면서 서로 도와가며 지냈대요. 한 부산 시민의 증언, 미군 부대 근처에 살았는데 미군들이 아이들에게 초콜릿이나 껌을 나눠주곤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몸짓으로만 대화했는데 나중에는 간단한 영어나 한국어를 서로 배워가면서 친해졌어요. 유엔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터키군, 영국군, 필리핀군, 정말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우러 온 거예요. 그들도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싸우면서 많은 희생을 치렀죠.
터키군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터키군이 고아가 된 한국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Korean children are our children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과 터키의 우정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전쟁 중에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감동적이에요. 피난민 수용소에서 천막 교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교과서가 없으니까 나무판에 글자를 써서 가르쳤대요. 한 선생님의 회고,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교실이라고 해봐야 천막 하나였어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천막이 흔들렸지만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꼭 서울로 돌아가서 대학에 갈 거예요 하던 아이들이 지금도 기억나요. 문화적인 활동도 있었어요. 피난민들끼리 모여서 전통 놀이를 하거나 고향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대요.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가 그때 많이 불렸어요. 피난민들이 모이면 항상 이 노래를 불렀는데 부르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종교적인 위안도 큰 역할을 했어요. 교회나 절, 향교 등에서 피난민들을 받아주었고 종교를 떠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대요. 한 목사님의 증언, 교회에 수백 명의 피난민들이 몰려왔는데 잠자리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교인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 나갔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의 선함과 강인함을 볼 수 있어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고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번영은 그때 희생하신 분들의 덕분이에요. 6.25 전쟁 당시 전사하신 분들, 행방불명되신 분들,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특히 이 75일 동안의 교훈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정보의 중요성이에요. 북한의 남침 준비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적어도 기습의 효과는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정보기관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적 교훈 때문이에요. 당시 첩보 실패의 원인을 보면 각 기관별로 수집한 정보가 제대로 종합되지 않았다는 점이 컸어요. CIA와 미군 정보부, 한국 정보기관이 각각 따로 활동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놓쳤던 거죠. 지금은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정보기관 간의 협조 체계가 훨씬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군사적 준비 태세의 중요성이에요. 당시 한국군은 장비도 부족하고 훈련도 부족했어요. 특히 대전차 무기가 전혀 없었다는 건 정말 치명적이었죠.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교훈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국제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유엔의 결정과 미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었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지금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도 이런 경험 때문이에요. 당시 16개국이 유엔군으로 참전해줬는데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그리스,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정말 전 세계가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네 번째는 국민의 의지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지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정부가 부산까지 밀려나고 영토의 90%를 잃었지만 국민들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특히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저항은 정말 대단했어요. 워커 중장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했을 때 유엔군과 한국군이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웠거든요. 그때의 의지가 없었다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위기 시 지도력의 중요성이에요.
당시 정부의 초기 대응은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한강교 폭파 같은 경우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죠.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여섯 번째는 평화의 소중함이죠.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줘요. 단 75일 만에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의 상처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산가족 문제, 전쟁 트라우마,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일곱 번째는 동맹의 가치예요. 미군과 유엔군의 지원이 없었다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동맹이라는 게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상호 협력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나중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고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도 부대를 파견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경제력의 중요성이에요. 전쟁을 치르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해요. 무기도 사야 하고 군인들 급료도 줘야 하고 피난민들도 돌봐야 하고, 당시 우리나라는 워낙 가난해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이런 교훈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기술의 중요성이에요. 당시 전쟁에서 승부를 가른 것 중 하나가 기술력이었어요. 북한의 T-34 탱크, 유엔군의 제트기, 레이더, 통신 장비 등 기술의 우위가 전쟁의 승부를 좌우했던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열 번째는 통일의 의미예요.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게 되었죠. 단순히 영토를 합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니까요. 이런 교훈들을 바탕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경제대국, 민주국가가 된 거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때 희생하신 분들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군인들, 피난길에서 고생하신 분들, 가족을 잃고도 꿋꿋하게 살아오신 분들, 6.25 전쟁 전사자만 해도 한국군이 13만 7천여 명, 유엔군이 3만 6천여 명이에요. 민간인 사망자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넘어요.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계세요. 90세가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기 전에 한 번만 만나보자고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분들에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거든요. 전쟁은 정말 끔찍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 말이에요. 특히 당시 어린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쟁통에도 공부하겠다고 하고 부모 없이 혼자 살면서도 꿋꿋하게 버텨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 전쟁고아 출신 할아버지의 증언, 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았는데 주변 어른들이 도와주셨어요. 너는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회사도 다니고 지금 손자까지 있어요. 그때 도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아요.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온 거죠.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6.25 전쟁이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직접 겪은 생생한 경험이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교훈을 새겨듣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전쟁을 기억한다는 것은 전쟁을 미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자는 거고요. 요즘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중동, 뉴스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70년 전에 겪었던 그 고통을 지금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의 경험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전쟁의 참혹함을 알고 평화의 소중함을 아는 나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UN 평화유지군 파견, 개발도상국 지원, 국제기구 활동 등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또한 분단 국가로서의 경험도 소중해요. 독일이 통일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다른 분쟁 지역의 평화와 통합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6.25 전쟁 초기 75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지켜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원하는 곳으로 여행 갈 수 있는 권리,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것들이 그때 희생하신 분들 덕분에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지켜나가야 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제대로 전해줘야 하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을 기억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1시간 동안 6.25 전쟁 초기 75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책이나 다큐멘터리로는 알 수 없는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진짜 역사가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6.25 전쟁에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해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우리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